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9부 5처 등 228개의 공공기관의 보고가 생중계되는데요. 오늘 첫 보고에 나선 기재부는 초격차 기술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 등 굵직한 목표들을 내놨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승환 기자. 먼저 기재부가 발표한 투자 특례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현재 100%로 규정된 일반 지주 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반도체 업종에 한해서 지방에 투자할 경우 공정위 승인을 받으면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장 영상 확인하시죠. 대규모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례 규정을 만든다 그 말이죠. 금산분리라는 게 원래 그 산업이 금융을 지배한다는 그런 정신인데 거기는 전혀 저희들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특례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게 기재부 계획인데 이로써 그간 금산분리로 원천 봉쇄돼 있던 기업들의 투자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데 견보 목표인데요. 추가로 기업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광과 콘텐츠, 데이터 등 고부가 서비스 육성도 추진됩니다. 네, 여기에 1,300조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세대에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에 대한 비전도 오늘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국가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불려나가겠다는 건데 구윤철 부총리가 직접 이 대통령에게 강조한 부분입니다. 발언 영상 먼저 확인하시죠. 이번에 이제 기재부가 하는 것 중에서 국부 창출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내년도에 이제 과거 정부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국부 창출입니다. 한국형 국부펀드의 출범 목표는 내년 상반기입니다. 싱가포르의 테마색, 호주의 퓨처펀드 등 해외 국부펀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국가의 부를 체계적으로 쌓고 불려서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늘 이 대통령의 첫 번째 질문은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 자체를 줄이거나 필요한 계층이나 지역에 세금을 돌려주는 등 폭넓은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우리 경제의 내년도 성장률 목표치는 올해 예상치보다 0.8%포인트 높은 1.8%인데요.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투자가 더 필요한 만큼 내후년까지는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아우른 2026년 범부처 경제성장 전략은 다음 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수환입니다. 여당이 어제까지 정부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정부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간 주요 쟁점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제출이 무산된 건데요. 여당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현주 기자, 금융위와 한은 간 이견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여당 디지털자산 TF 소속 의원들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입법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입장차로 인해 정부안 제출 데드라인이었던 어제를 지나자 이에 대해 문제 제기와 논의를 위해 열린 자리입니다. 막판까지 남은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와 협의체 구성 방식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의 발행을 우선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에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 방식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은은 발행 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 합의기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양측이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발행 주체와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언급했고 민병덕 의원도 꽤 많이 진척됐고 곧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조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F 회의에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조율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 기자, 당초 연내 입법이 목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부안을 기약 없이 더 기다리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문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이 언제 나올진 모르겠지만 별도로 TF 차원에서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외부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어 입법 방향을 논의한 뒤 내년 1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일부 여당 의원들은 한국은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이 51%를 차지해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순화해서 말해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글로벌 정합성도 없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SK온이 포드와 지분 50대 50 형태로 보유해온 미국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인 블루오벌 SK의 생산시설을 독립적으로 소유 운영하기로 상호 합의했습니다. 생산성을 향상하고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란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SK온은 테네시주에 위치한 공장을, 포드는 켄터키주에 위치한 공장을 앞으로 각각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성나균 기자. SK온이 블루오벌 SK의 운영 구조를 재편합니다. 블루오벌 SK는 지난 2022년 SK온과 포드가 50대 55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 법인입니다. 생산 공장은 테네시주에 1개, 켄터키주에 2개가 있는데 현재 켄터키 1공장만 상업 가동 중입니다. 앞으로 SK온은 테네시 공장을, 포드는 자회사를 통해 켄터키주에 위치한 공장 2곳을 각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K온 관계자는 테네시 공장에서 전기차용 배터리와 ESS 공급을 추진해 수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포드와 완전히 결별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테네시 공장이 포드의 전기차 캠퍼스 블루오벌 시티 내에 위치한 만큼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SK온은 테네시 공장을 단독으로 운영하며 포드 이외의 고객사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 조지아주에 위치한 자체 공장 SK 배터리 아메리카와 함께 ESS용 배터리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하는 상황 속 선택과 집중으로 업황 부진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150조 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 원을 투자해 첨단 전략 산업 관련 벤처 혁신 기업 등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또 펀드 자금은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오늘 국민성장펀드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 건가요? 네, 먼저 반도체와 AI 등 글로벌 투자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국민성장펀드가 오늘 전격 출범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펀드의 운용 방안까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정부 보증채 발행과 민간 투자금 등을 합쳐서 무려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가 투입될 예정인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은 물론이고 신속성까지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 발언으로 들어보시죠.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자금이 집행되면서도 국민이 보증한 자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공정하고 최대한 투명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전략위원회 설치도 눈에 띄었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서 펀드 출범의 의의와 향후 운영에 대한 견해 등을 밝혔는데 이 역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년 뒤에 20%로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복리 효과인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5,700조가 됩니다. 150조가 5,700조의 투자 펀드가 한국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건가 하는 거를 직접 뛰어봤던 저니까 제일 잘 알 겁니다. 네, 펀드 운용 체계를 한번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방금 만나신 박현주, 서정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된 전략위원회가 자문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들은 반기별로 나눠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전략을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개별 투자권에 대한 심사는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프로젝트들이 추진단이나 사무국의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받게 됩니다.
AI 로봇과 에너지, 반도체 등 5개 분과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사업계획서와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연기금, 기업과도 상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1차 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2단계 기금운용심의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산업은행의 신혜숙 부문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는 개별 투자건에 대한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1호 프로젝트가 무엇이 될지가 시장에선 초미의 관심입니다. 여러 개가 선정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추측만 난무한 상황인데요. 어떤 분야가 유력한지 또 언제쯤 저희가 이걸 알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현재 다수의 프로젝트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몇 개의 후보가 1호 프로젝트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호라고 해서 단일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기금운용심의회가 열리는데요. 이를 전후로 프로젝트가 좀 발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상징성 면에서는 1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향후 5년간 무려 15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좀 전체적인 그림에서도 수혜주를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선정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펀드 150조 원 가운데 AI와 반도체에 각각 30조 원과 20조 원, 그러니까 3분의 1이 투입되게 되고요. 직간접 투자와 저리대출 지원과 함께 각 공정에 필요한 전력이나 용수 같은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모빌리티와 바이오, 2차 전지, 미디어 콘텐츠 등 산업에도 대규모 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자, 지역별 기준도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150조 원의 40% 이상이 분배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수출 대기업의 아닌 중소, 중견 기업에도 연간 10조 원 이상씩을 투입할 예정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선정되고 나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부터 투자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렇게 1호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고 나면은 직접 투자 형식의 자금 집행은 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곧 연내에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도 투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간접 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 선정 등의 여러 과정들을 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예정입니다. 내년 말쯤에 좀 자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가능할 전망입니다. 간접 투자로 운영이 되는 경우 펀드 운용사들이 민간 금융사와 연기금 등의 자금을 유치하게 될 텐데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와 별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재정 후순위 보강과 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역대 최대 정책 펀드인 국민성장펀드 한국의 미래라는 도착지에 잘 도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한국생명이 최근 진행된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지스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검토하는 것에 이어 법적 분쟁까지 본격화되자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동진 기자, 한국생명이 입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한국생명은 오늘 오후 3시 서울경찰청에 이지스 자산운용 최대 주주 손모 씨와 매각 주관사인 모건 스탠리 한국 IB 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입찰 방해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국생명은 지난 11월 본입찰에서 1조 500억 원의 최고가를 제출해 9천억 원대 가격을 제시한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매각 주관사가 한국생명의 입찰가를 힐하우스에 노출하며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라고 제안했고, 이에 힐하우스는 1조 1천억 원으로 가격을 올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한국생명은 이는 입찰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방해 행위이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에 대한 잡음은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출자한 펀드에 관한 보고서가 동의 없이 공개돼 이지스에 맡긴 출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슈도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위탁자산 펀드 보고서가 사전 동의 없이 본입찰 참여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판단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펀드의 설정액과 평가액, 자산 관련 주요 이슈 등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던 만큼 국민연금은 어제 투자위원회를 열고 위탁자금 2조 원을 전액 회수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시장 평가의 기준으로는 7에서 8조 원 규모에 달하는 자금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핵심 기반인 국민연금 자금이 이탈할 경우 매각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인수가가 재조정되거나 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매각은 자금 출처와 재무 건전성,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을 검증하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최종 통과해야 하는데 이 같은 자본들은 심사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미국 보잉이 우리 해군과 4조 원 규모의 해상 초계기 공급을 논의하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잉의 한국 방산부문 수장인 알렌 가르시아 대표는 한국의 기술을 이전하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배창학 기자가 가르시아 대표를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해상 초계기는 바다에 숨어있는 적 잠수함을 찾는 군용 항공기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필수적이지만 현재 20여 대 운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30년 넘게 운용된 노후기로 지난 5월에는 50년 넘은 초계기가 기체 결함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해군은 지난 7월 보잉의 신형 초계기 P-8A 포세이돈 6대를 전력화했고 추가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도입 방식은 포세이돈 재구매와 한국형 초계기 개발 두 가지로 둘 다 6대 실전 배치가 목표입니다. 알렌 가르시아 보잉 한국방산부문 신임 대표는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방식에 관계없이 한국군, 기업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 as I mentioned, we could support that. I think I've seen other governments. I would be cautious to say that don't sacrifice your near-term capability requirements for a project, for an R&D project that might take a lot longer to meet those requirements. 업계에 따르면 구매와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각각 최소 4조 원대와 최대 3조 원대, 1년과 6년으로 추산됩니다. 구매로 결정되면 보잉의 수익 계약이, 개발로 정해지면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간 경쟁 입찰 구도가 유력합니다. 가르시아 대표는 포세이돈은 이미 한국에서 임무 수행 중이며 유사시 미군과 통합할 수 있는 작전 상호 운용성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국내엔 초계기 플랫폼이 없어 개발로 결론이 날 경우 절충 교역을 통한 기술 이전도 약속한 겁니다. As you're probably aware, this is a commercial derivative aircraft, and the P-8 shares about 86% commonality of parts with the 737 NG aircraft. And I think that is a very easy capability to set up here in Korea. 초계기 도입 사업은 해군의 소유 제기와 합동참모본부의 소유 결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공고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우리 동네 집값 우동집 시간입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서울 아파트값, 이번 주에는 소폭이지만 상승세가 다시 커졌습니다. 강남권을 비롯한 이른바 한강벨트의 강세가 여전한 덕분인데요. 그동안 핵심 지역이지만 강남 상구의 상승률이 커졌습니다. 용산과 성동, 마포동작 등 한강벨트 지역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가장 뜨거운 지역들
상황도 비슷합니다. 과천과 분당,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 동안구는 연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침체 끝에 대반전을 시작한 지방 아파트 값도 벌써 6주 연속 올랐습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 지역 내 핵심 지역들의 중심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이 25개월째 떨어지고 있는 대구도 상승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던 지방 대도시들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각한 규제 속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전월세 시장의 모습도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뚜렷해진 서울 전셋값 상승세 벌써 45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수도권 전셋값도 점차 상승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셋값 상승세가 내년 봄 이사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이 직원에게는 우리은행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부심과 그리고 자랑이 되는 그런 것을 되새기는 공간이 되며 소중한 우리 고객님들께는 우리은행이 지켜오는 신뢰, 책임, 이를 확인하는 장소가 되기를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